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떨쳐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짐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를 찾게 만들고 강박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마비시키는 습관으로 이끄는 그 힘.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어느새 당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모든 선택과 관계를 조종하고 있는 그것. 만약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도덕적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되고 예면받고 오해받아온 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필사적인 반응이자 적응의 결과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중독 전문가이자 작가인 가보르 마테 박사의 깊은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혁명적인 연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놀라운 자유를 선사하는 하나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바로 중독은 문제가 아니라 더 깊고 말하지 못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통찰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나요? 과거에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 혹은 감정적인 회피 문제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다면 잠시 멈춰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처럼 중요한 대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마약, 알코올, 도박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중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보르 마테 박사는 우리에게 그 표면 너머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중독이란 일시적인 안도감과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를 끼치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중독의 스펙트럼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일 중독이든 쇼핑, 폭식, 혹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는 행동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중독의 본질은 그 대상이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고통, 우리가 애써 묻어버린 마음의 상처와 외면했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테 박사는 주저없이 유년기를 지목합니다. 물론 극심한 학대나 방임 같은 명백한 트라우마도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더 미묘하고 일상적인 형태의 단절감에 주목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의 감정적인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라지 못했을 때 아이는 서서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나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환경에 맞춰 적응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산업화와 무한 경쟁 시대를 거치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고 힘들다는 말을 나약함의 표현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성공한 직장인, 모범적인 부모,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단절감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그 증상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고통의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몇 시간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나는 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을 때 나는 무엇을 위로받고 싶은 걸까?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마태 박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 역시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처리되지 않은 정서적 트라우마는 몸에 저장되며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중독적 행동, 강박, 불안은 결코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독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치유 대신 처벌을, 경청 대신 비난을 선택합니다. 그냥 좀 끊으면 안 돼? 라고 쉽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는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대처 방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중독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독된 사람을 비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싶은 바로 그 행동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입니다. 마태 박사는 강조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니라 연결이라고.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 말입니다. 어쩌면 마태 박사가 말하는 이 연결이란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단절의 시간 끝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연민이 등장합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분명히 아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사회는 성과, 생산성, 완벽함을 보상하지만 진정성, 취약함, 감정적인 교감은 종종 무시하거나 나약함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강하고 성공하고 늘 상냥하고 순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안에 무언가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 내면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균열들은 깊은 골이 되고 바로 그 틈으로 중독이 스며듭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도와달라는 외침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대물림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사슬을 이해하고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누군가 그것을 기꺼이 느끼고 마주하고 변화시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을 심판하는 대신 그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행동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걸까? 이 행동은 어떤 고통을 달래주려는 걸까?
치유의 시작은 통제나 규율이 아니라 바로 알아차림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멈출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잔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밤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 차이는 의지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의 깊이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당사자조차 그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적응 기제 아래 깊이 묻혀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까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인터넷을 헤매고, 폭식하고, 쇼핑하고, 일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성찰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을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훌을 털어버려 강해져야지, 계속 나아가 라는 말을 듣지만 잠시 멈춰서 내 기분이 정말 어때?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묻도록 초대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태 박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았을 때 혼자였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지켜봐주고 함께 있어주고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바로 그때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은 너무 버거워. 내 고통은 위험해. 살아남으려면 이걸 숨겨야만 해. 수십 년이 흘러 그 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침묵 속에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로 주의를 돌려야만 하는 어른이 됩니다. 슬픔을 느끼면 그 감정에 압도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산성을 자기 가치와 혼동하고 관심을 사랑과 감정의 마비를 평화와 착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유행병, 정서적 단절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그 수많은 증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행동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중독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존재합니다. 유일한 출구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는 중독적 패턴의 기반 자체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지혜였음을, 아무리 파괴적인 행동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필요에서 태어났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마태 박사가 탐구하는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연민의 찬 탐구로 이끕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도록 초대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나요? 이처럼 심판에서 연민으로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 융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상처는 우리의 습관, 관계, 중독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이지 않는 대본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무의식적인 패턴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를까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시켜서 이제는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고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중독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오해 중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이 나약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깊이 느끼고 가장 예민하며 누구보다 연결을 갈망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대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중독적 패턴이 비합리적이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이해받을 때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느낄 수 있는 공간, 질문할 수 있는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현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단절 속에서 번성합니다. 현존은 그 해독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기억, 감각과 함께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오래전에 추방되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연결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난 없이 당신을 바라봐주고 끼어들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건 없이 당신의 아픔을 안아주는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진실과의 연결,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당신의 일부를 다시 들여다봐 줄 수 있는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고통이 평화로 가는 문이 된다면, 당신의 과거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면, 이것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감히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중독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밑에 깔린 우리의 고통, 역사,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평생을 피해왔던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고통도 당신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중독으로부터의 치유는 억압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 몸, 영혼과의 재연결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마비시켰던 바로 그 행동들이 이제는 깨어남으로의 초대가 됩니다. 질문은 어떻게 멈출까? 에서 이 모든 갑옷 아래 진짜 나는 누구일까? 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째, 비난 없는 알아차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유발 요인, 갈망, 감정 상태를 실패가 아닌 메신저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각각의 갈망은 단서이고 각각의 강박은 신호입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 혹은 나는 무엇을 달래주려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나약함으로, 분노를 위험한 것으로, 취약함을 노출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안아주길 갈망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이 비난 없이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부했던 자신의 부분들, 즉 두려움에 떨던 아이, 화가 난 10대, 무감각해진 어른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각자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경청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몸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신체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 호흡법, 요가 또는 신체 경험과 같은 신체적 자각을 포함하는 접근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현재로 돌아와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중독은 단지 쾌락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현존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나요? 진정한 자유는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와 온전히 함께하는 현존 속에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퇴행, 재발,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과정의 일부입니다. 치유를 사다리가 아닌 나선형 계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같은 상처를 여러 번 다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당신은 더 많은 통찰력,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되찾음으로써 치유됩니다. 당신의 치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감수성, 느끼고 연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하는 것, 심지어 수치스럽고 침묵당하고 숨겨졌던 당신의 부분들조차도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바로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없이는 모든 치유가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고쳐야 할 또 다른 것, 제대로 해내야 할 또 다른 일이 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경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자기연민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에게 베풀 것과 같은 친절과 보살핌을 자신에게 줍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그런 은혜로 대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패턴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여전히 고통을 지닌 당신의 일부를 돌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심판이 살던 공간에 사랑이 들어올 때 중독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독과 모든 정서적 고통의 핵심은 행동도, 화학적 의존도, 심지어 트라우마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절입니다. 우리 감정과의 단절, 우리 몸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와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중독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연결을 향한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절규입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연민과 현존을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를 파괴가 아닌 통합으로 이끄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고통 아래에는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생존 모드에 묶여있던 바로 그 에너지가 창의성, 연결, 명료함 속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어두운 계곡을 통과해온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 안내자, 치유자가 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를 위한 봉사로 바꾸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상처를 수치심 속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혜 속에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련시킵니다. 신경가소성에 대한 연구는 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년간의 트라우마나 중독 후에도 뇌는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다시 배우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 인식이 진화함에 따라 뇌도 반응합니다. 이는 치유가 단지 감정적,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도록 도전받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고 치유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냉소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의 목적을 부여할 때 그것은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상처 속에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감히 더 깊이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어떤 아름다움이 여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진실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가둬왔던 수치심과 침묵의 벽을 넘어 이 메시지를 함께 퍼뜨려 나갑시다. 가보르마테 박사의 연구는 우리를 급진적인 진실로 초대하지만 동시에 급진적인 희망으로도 초대합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당신 안의 무언가는 결코 치유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는 희망. 그 무언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든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결, 사랑, 그리고 알아차림은 언제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